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머니 유도 작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유도 지폐를 만드는 장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이런 이야기는 오직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공은 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에서 시작해 단숨에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인 없는 가격의 유도 지폐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체포된 후에도 풀려나고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얻어 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이야기가 터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역사상 가장 대담한 유도 지폐 제조자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그는 이 지구상에서 나보다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유도 지폐를 만든 사람은 없다고 당당히 자랑하기까지 했죠. 과연 이 뻔뻔한 유도 지폐 거물의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함께 시간을 거슬러 1976년으로 돌아가 그 전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강원도 남쪽에 위치한 태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제지 산업이 크게 발달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용지 생산지로 자리 잡았죠. 김태주는 태백에서 태와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태주는 어릴 때부터 얌전한 애가 아니었어요. 장난기 많고 말썽꾸러기로 소문났지만 결코 멍청한 아이는 아니었죠. 1990년 태준이 만 14세였을 때 작은 사건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그는 가게에서 알람 시계를 슬쩍 훔쳐 학교로 가져가 바로 팔아버렸고 손에 쥔 현금 뭉치를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그 순간 태주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여기저기 가게를 돌며 장난감 같은 자작것들을 훔쳐 팔기 시작했어요. 한 주에 수십만 원. 당시로선 10대 소년에게 꽤 큰 돈이었죠. 공부는 뒷전이 됐고 머릿속은 오직 어디서 무엇을 훔칠까로 가득 찼어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는 건 당연한 결과지만 태준에게는 그다지 큰 타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더 대담해졌어요.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가려면 겉으로라도 멀쩡한 직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꾼으로 일하며 기술을 배웠지만 본업 외에도 근처 가게에서 손재주를 연습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굳이 밖으로 나가 훔칠 필요가 있나. 정비소에 널린 부품들이 돈이 되는데. 그는 부품을 훔치기 시작했고 나중엔 알차를 통째로 슬쩍 했어요. 태준 본인은 정확히 몇 대를 훔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소 10대는 넘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태백에 경찰이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죠. 그렇게 몇 년을 훔치며 살다가 어느 날 태주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방탕하게 살 수는 없어. 진짜 사나이라면 뭔가 큰일을 해야 해. 그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과 그동안 모은 돈을 바탕으로 태백 서쪽에 브레이크 패드 공장을 차렸어요.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눈 힘을 쏟아부었죠. 공장은 순항하며 번창했고 돈도 제법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늘은 그의 앞길을 그렇게 쉽게 열어주지 않았어요. 태주는 하루 20시간씩 일에 매달리며 잠을 거의 자지 않았어요. 그러다 몸이 망가졌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손이 덜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병원에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약 없이는 잠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계속하다간 돈도 못 쓰고 죽겠어. 결국 그는 공장을 팔아버리고 단호히 선언했어요. 이제 정직한 일은 절대 안 해.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죠. 공장을 판 돈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 중 그는 마약 밀수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바로 그 길에 뛰어들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2006년 캐나다 경찰이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급습했고 태주는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다행히 형량은 가벼웠어요. 3개월 구금이 전부였죠. 이 사건은 그에게 경종을 울렸어요. 밤길을 오래 걷다 보면 귀신을 만난다는 깨달음이었죠. 불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 걸리면 아무리 벌어도 물거품이니까요. 그렇다면 유자 어떻게 해야 할까? 사흘 반나절로 고민하던 태주는 번쩍 깨달았어요.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불법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돈 자체를 만들면 되지 않나.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의도 집회에 대해선 문외한이었지만 그의 성실함은 이미 증명된 바였죠. 인터넷으로 돈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연구 끝에 그는 5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한국에서 원화 유조는 너무 위험하니 미국 달러를 노린다. 둘째, 고액권은 위조 방지 기술이 복잡하니 소권이 낫다. 셋째, 한 번에 평생 쓸 돈을 번다. 넷째, 똑똑한 사람은 대충 만들지 않는다.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직접 쓰지 않고 판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그는 20달러 지폐를 선택했어요. 100달러는 유통이 어렵고 너무 작은 액수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20달러는 묘원과 수기의 균형이 딱이었어요. 하지만 20달러 지폐에도 수많은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있었어요. 태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죠. 그러다 미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달러의 모든 위조 방지 기술이 상세히 공개돼 있었던 거예요. 360도 푹처럼 숨김없이 설명하고 그림까지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있었죠. 체계적으로 공부한 뒤 그는 20달러 위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도시 외곽의 레진 창고를 빌려 생산기지로 삼았어요. 이어에 인쇄소 직원을 거리게 이결을 약속하며 영입했어요. 장비도 아낌없이 투자했죠. 처음엔 단색 인쇄기 하나에 3천만 원, 이후 사색 고급 인쇄기로 업그레이드하며 1억 5천만 원을 더 썼어요. 엠보싱 기계, 재단기, 특수 잉크까지 포함해 총 3억 7천만 원가량을 쏟아부었어요. 이 돈은 공장과 밀수로 모은 자금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그는 밤낮 없이 실험을 거듭했어요. 잉크, 지폐의 질감, 위조 방지 요소를 완벽히 구현했죠. 마지막 난관은 종이였어요. 일반 종이로는 진짜 돈의 촉감을 절대 따라 할 수 없었어요. 달러 종이는 75%면 25% 아마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이 공식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알긴 쉬워도 구하긴 어려웠죠. 미국 제지 공장에 직접 연락했다간 바로 비밀 경찰이 들이닥칠 게 뻔했어요. 태주는 영리하게도 유럽과 아시아의 소규모 제지 공장을 노렸어요. 2008년 가을 그는 야차 이름 박민수로 문구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 75%면 25% 아마 섬유 종이를 주문했지만 매번 돈 만드는 거냐 이며 전화를 끊겼어요. 반년 넘게 거절당하던 2009년 5월에 독일의 한 제지 회사가 흔쾌히 수락했어요. 본사는 스위스에 있었죠. 이번은 이정훈이라는 가명으로 투자 회사 파트너로 변신한 그는 채권 인쇄용 특수 종이를 주문한다며
똑같은 공식을 제시했어요. 위조 방지 마크까지 추가해달라고 했고 심지어 앤드류 잭슨 초상화를 워터마크로 넣어달라고까지 했죠. 제지 회사 측은 의심 없이 큰 거래로만 여겼어요. 당시 사장은 앤드류 잭슨이 미국 7대 대통령인 줄도 모르고 그냥 회사 큰손으로 착각했죠. 마침내 종이 샘플이 도착했고 태주는 6천만 원 상당의 대량 주문을 넣었어요. 종이는 2009년 말 부산항으로 배송됐어요. 하지만 물건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도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함정일까 봐 두려웠죠. 결국 친구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이틀 뒤 제3자를 통해 화물차로 종이를 옮겼어요.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흘을 더 지켜봤어요. 아무 일 없자 그제 창고로 옮겼죠. 2년 넘게 꿈꿔온 종이가 드디어 손에 들어왔어요. 이 종이로 수억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죠. 첫 장의 위조 지폐가 완성됐을 때 실감, 마크, 촉감 모두 완벽했어요. 태준에겐 그야말로 그의 진짜 돈이었죠. 5개월간 그는 2억 5천만 달러치 위조 지폐를 찍어냈어요. 직접 쓰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팔 차례였어요. 암시장에선 고급 위조 지폐가 액면가의 30%에 거래된다고 했죠. 2억 5천만 달러의 30%는 7,500만 달러,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는 옛 친구에게 판매를 맡겼지만 한 장도 못 팔고 경비만 날렸어요. 새 판매원을 고용했고 그들은 신중한 고객을 찾아냈어요. 처음엔 1만 달러치만 사려던 고객이 품질에 감탄해 100만 달러치로 늘렸죠. 30만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쥔 태주는 애처럼 기뻤어요. 이후 판매는 조금씩 늘었고 단골도 생겼지만 여전히 격달러치가 남아 있었어요. 소량씩 팔다간 언제 다 팔까 위험만 커질 뿐이었죠. 태주는 세계 곳곳으로 날아다니며 마약상, 도박장 주인들에게 직접 영업을 했지만 낯선 사람의 제안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2012년 5월 같은 태백 출신 이준혁을 만났어요. 그는 10만 달러치를 원했죠. 태주는 직접 배달했어요. 품질에 감탄한 이준혁은 다음날 또 10만 달러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태주는 뭔가 찜찜했어요. 차고로 차를 몰고 들어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 하늘엔 경찰 헬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신중함 덕에 그날은 위기를 넘겼지만 분명은 피할 수 없었어요. 2012년 10월 23일 새벽 5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태주는 잠에서 깼어요. 문 밖엔 캐나다 국립경찰과 미국 비밀경찰 특수원들이 서 있었죠. 이준혁은 경찰의 정보원이었어요. 태준의 집 지하실에선 총기, 마약, 컴퓨터, 인쇄판, 그리고 94만 9천 달러치 위조 지폐가 발견됐어요. 체포 후 그는 입을 다물었지만 경찰이 여자친구도 연루될 거라 하자 바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전부 제 짓입니다.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태주는 치밀했어요. 체포를 대비해 캐나다 법으론 최대 67년, 잘하면 2년 안에 넣을 수 있다고 계산했죠.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며 상황이 꼬였어요. 강의울이 돈을 위조해 미국은 송환을 요구했고 미국에선 최소 60년형이 예상됐어요. 태주는 변호사에게 무슨 수를 써도 미국 송환만은 막아달라고 예원했죠. 변호사는 경찰의 수색 영장이 증거 부족으로 발부된 점을 파고들었어요. 헬기 영상엔 태준이 이준혁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장면밖에 없었지 직접 돈을 건넨 장면은 없었죠. 법원은 송환을 보류했고 태준은 6주 만에 1,200만 원 보석금으로 풀려났어요. 2013년 가을 캐나다 법원은 3년형을 선고했지만 태주는 거부했어요. 2013년 12월 재판에서 그는 변호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200만 달러치 위조 지폐를 더 내놓으면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될까봐
변호사는 기절할 뻔했죠. 태주는 여자친구의 무죄를 조건으로 자신은 이미 구금된 6주만 인정해달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경찰은 받아들였어요. 2014년 5월 30일까지 200만 달러치와 인쇄기를 내놓으면 자유를 준다는 협상이 성립됐어요. 경찰은 그 사이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2014년 5월 31일 태주는 태백 남쪽 모텔 주차장에 경찰을 데려갔어요. 그곳엔 평범한 트럭이 있었죠. 2013년 그는 믿을 만한 친구에게 200만 달러치와 인쇄기를 트럭에 싣고 주차장에 세워두라고 했어요. 경찰은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그 평범한 트럭은 눈에 띄지 않았죠. 경찰은 장비와 의조 지폐를 압수했고 태주는 풀려났어요. 그는 200만 달러치로 자유를 샀고 이미 5천만 달러치를 팔아 부자가 된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위조 지폐가 너무 정교해 캐나다 경찰이 그를 위조 방지 전문가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는 방송에 출연해 요저 지폐 판별법을 가르쳤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는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는 위조 방지 컨설팅 회사를 차려 소기업부터 정부 기관까지 고객을 끌어모았어요. 이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의 위조 방지 법과 기술은 대폭 강화됐어요. 최신 디지털 인증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까지 도입되며 태준 같은 시도는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어요. 태준의 이야기는 장난꾸러기 소년에서 도둑,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의교 지폐 제조자가 된 결국 법 집행기관의 조력자가 된 기묘한 여정이죠. 그의 이야기는 천재적 두뇌와 법의 허점을 보여주며 범죄와 천재 사이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